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서기 170년경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도나우강 근처의 군사 진영입니다. 텐트 밖으로는 거친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와 말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강물은 얼어붙을 듯 차갑게 흐르고 있지요. 그 한가운데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전 세계의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그가 쥐고 있는 것은 작고 낡은 필기도구뿐입니다. 그는 지금 화려한 승전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건네는 내밀한 고백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제국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너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너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하게 고독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를 그토록 평온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위대한 황제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찬란한 내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가 흙먼지 날리는 전쟁터에서 발견한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여전히 조용한 위로를 건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의 로마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로마의 7 언덕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던 코엘리우스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저택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소년 마르쿠스는 바로 이 언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르쿠스의 기억 속에 남은 가장 오래된 풍경은 할아버지의 저택 정원입니다. 그곳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은빛으로 뒤척이며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어린 마르쿠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전차 경주 놀이를 하거나 나무 칼을 휘두르며 병정놀이를 할 때 그는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이나 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증발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참으로 섬세하고 고요한 아이였지요. 그의 아버지는 마르쿠스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희미한 향기와 서재에 놓인 유품들로만 채워져 있었지요. 대신 그의 곁에는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르쿠스에게 귀족으로서의 예법보다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법,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법,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보다 깨끗한 영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훗날 마르쿠스가 쓴 명상록의 첫 장이 감사의 인사로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평온한 성품과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으니까요. 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그의 어머니 보미티아 루킬라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로마의 귀족 여성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치스러운 연애에 참석하기보다 서재에서 철학자들의 글을 읽는 것을 즐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음식을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분이었지요. 소녀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그녀가 읽어주는 예시학이나 현자들의 격언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방 안을 채우던 은은한 등불의 냄새는 마르쿠스에게 이 세상이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내면에는 일찍부터
고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12살이 되던 해 갑자기 철학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주변을 놀라게 합니다.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야 할 귀족 자제가 거친 양모로 만든 옷을 걸치고 딱딱한 맨바닥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때마다 소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육체의 편안함이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오직 제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깊은 밤, 차가운 바닥에 얇은 겉옷 한 장만 덮고 누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질서를 묻던 그 소년의 모습을 당신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마르쿠스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성체 안에서는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 진지한 소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베리시무스, 즉 가장 진실한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요. 하지만 이 총애는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멍해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예감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고요한 서재에 머물지 못하고 제국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임을 말이지요. 어느 날 오후 마르쿠스는 정원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떨어진 낙엽 하나가 파동을 일으키며 소년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이 파동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생의 서글픈 반전이 일어납니다.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마르쿠스를 제국의 후계자로 점찍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겠지만 평온과 고독을 사랑했던 17살 청년 마르쿠스에게는 그것은 낯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마르쿠스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황궁이 그에게는 화려한 감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든 집을 떠나며 손때 묻은 책들과 늙은 올리브 나무를 눈에 담았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의 몸을 조여오는 그 감촉은 쇠사슬처럼 무거웠지요. 마르쿠스가 탄 마차가 팔라티누스 언덕의 황궁으로 향할 때 길가에는 그를 축복하는 시민들의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차 안의 소녀는 커튼을 굳게 닫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면서도 정작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지독한 공허함을 마르쿠스는 이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황궁에서의 첫날 밤에도 화려한 침대 대신 차가운 바닥에 낡은 겉옷을 깔고 누웠습니다. 이 화려함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궁전 안에서도 나만의 작은 동굴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이 이질감을 견디기 위해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황제로서의 일과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새로운 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성군이었고 마르쿠스는 그를 보며 권력이 세상을 보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복잡한 정무를 배우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삶은 투쟁이라기보다 춤에 가깝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는 비단 옷 아래에 여전히 거친 철학자의 마음을 품은 채 제국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도 가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살다 보면 소년 마르쿠스가 가졌던 그 맑은 눈동자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돌아가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고 말이지요.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라온 정든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 홀로 던져졌던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난 청년? 마르쿠스에게 팔라티누스 언덕의 황궁은 그가 자라온 따뜻한 저택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대리석 바닥은 지나치게 매끄러워 발을 디딜 때마다 자신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쳤고 높게 솟은 천장은 인간의 목소리를 작게 만드는 기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제 마르쿠스는 더 이상 흙먼지 날리는 정원을 뛰어놀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내일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우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를 후계자로 지목한 순간부터 마르쿠스의 어깨 위에는 전 세계의 무게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제 막 청년의 티가 나기 시작한 17살의 소년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항실의 자주색 띠가 둘러진 무거운 겉옷을 입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옷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염료로 물들여져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마르쿠스에게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혀주는 시종들의 손길을 묵묵히 견디며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흥정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로마 시민들의 일상이 있었지요. 그 모든 풍경이 마르쿠스에게는 이제 닿을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궁에서의 삶은 철저한 규율과 혹독한 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남을 설득하는 말하기 기술인 수사학과 법률, 그리고 정치를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스승 프론토는 대중을 사로잡는 화려한 문장을 가르쳤지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 화려한 말들 뒤에 숨은 진실의 빈곤함을 느낄 때마다 남모를 회의감에 젖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화려한 말들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하는가요? 진실은 오히려 깊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열기로 가득 찬 교실에서 창가로 다가간 그는 분수대에서 물을 축이고 떠나가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르쿠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새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날개를 젓지 않고 저 분수는 칭찬을 듣기 위해 물을 뿜지 않는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인데 왜 인간만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황태자라는 역할이 하나의 연극 배역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훌륭하게 수행하되 자신의 내면만큼은 무대 뒤의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황제의 궁전에서도 철학자로 살 수 있다. 궁전이 너의 영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황실의 연애는 길었고 오가는 대화들은 대부분 권력에 대한 탐욕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르쿠스는 그 화려한 식탁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했고 그의 표정 하나를 읽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 역시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왕관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직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라는 무거운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실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합니다. 마르쿠스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로 후퇴하기라는 독특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연애 중에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곳은 외부의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단단한 성체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소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한낱먼지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비난도 찬사도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이다. 세월이 흘러 양아버지 안토니무스 피우스가 황제가 되자 마르쿠스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어깨는 늘 결리고 아팠지요.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누스 황제에게서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제라는 자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에게 맡긴 신성한 직무로 여겼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민생을 돌보는 양아버지를 보며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집무실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제국의 질서를 지키는 나나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커다란 몸집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그는 낡은 종이 위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우주가 준비한 약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 아모르 파티의 정신입니다. 당신도 오늘 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왕관을 잠시 마르쿠스의 지혜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처한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니까요. 이제 마르쿠스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 제국의 운명을 홀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성체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당신만의 마음속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비가 내리는 밤의 정적을 가만히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황궁에서도 비는 내렸습니다. 서기 140년대의 어느 늦은 밤, 청년 마르쿠스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길게 떨어지는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종이 뭉치와 갈대 펜, 그리고 검은 잉크가 담긴 작은 병이 놓여 있었지요. 그날 마르쿠스는 당시 로마 최고의 말하기 스승이자 자신의 가장 친밀한 벗이었던 프론토에게 보낼 편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프론토와 마르쿠스 사이의 편지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치열한 내면의 기록이자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영혼의 대화였지요. 스승 프론토는 마르쿠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과 대중을 설득하는 화려한 웅변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청년 마르쿠스의 마음속에는 그 화려한 말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승 프론토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가 문장을 다듬는 솜씨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구나. 하지만 너의 글에서 가끔은 지나치게 엄격한 철학의 냄새가 난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화려하게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아야 한다. 스승에게 말의 기술은 제국을 다스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셈입니다. 마르쿠스는 이 편지를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갈대 펜을 들어 잉크를 찍으려다 멈추고 흔들리는 촛불을 가만히 응시했지요. 그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스승을 두 번째 아버지처럼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화려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 즉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스승 프론토가 강조하는 언어의 기교가 가끔은 진실을 가리는 사장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정치가로서 성공하려면 화려한 말을 해야 했지만 철학자로서 살아가려면 정직한 침묵을 배워야 했지요. 결국 마르쿠스는 다시 펜을 들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한 문장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저는 말의 기교를 배우기보다 제 마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시 20살 남짓한 청년이 내뱉기엔 무척이나 고독하고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차기 황제로서 실리보다는 명분을,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신도 때로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언어들 속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술에 집중하느라 정작 내 마음 속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돌아온 밤, 우리는 마르쿠스처럼 지독한 허기를 느끼곤 합니다. 그 허기는 바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것이지요. 마르쿠스는 이 시기 만성적인 위장장애와 불면증이라는 육체적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휴식을 권했지만 마르쿠스는 그 고통마저 철학적 훈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통증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는 고통에 휘둘리는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그 고통을 관찰하는 주인이 되겠다. 수사하기 타인을 향한 칼이었다면 그가 발견한 철학은 자신을 닦아내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를 꽉 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을 기꺼이 놓아주는 데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타인의 찬사를 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화려한 말로 나를 증명하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청년 마르쿠스는 편지지의 빈 공간 속에서 바로 그 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억지로 쥐고 있었던 수많은 말들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했던 말들, 나를 방어하기 위해 내뱉었던 가시 돋친 말들, 그 무거운 말들을 이제 그만 마르쿠스의 편지 봉투 속에 담아 멀리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가장 투박하고 진실한 당신만의 문장을 한 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으로 충분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마르쿠스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삶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스승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적인 사상가로 거듭난 마르쿠스에게 이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스승과의 작별보다 더 무거운 사랑하는 이들의 빈자리였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거운 문을 열어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오직 나만이 그 열쇠를 돌려야만 하는 그런 숙명의 순간 말입니다. 서기 161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로마 근교의 별장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그 운명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했던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침실 안은 타들어가는 촛불의 매캐한 냄새와 이름 모를 약초의 향이 뒤섞여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려온 노황제는 마지막 순간 파수병이 암호를 묻자 단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에쿠아니미타스, 즉 평정심이라는 뜻이었지요. 그 단 한마디를 유언처럼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르쿠스는 자신의 심장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던 거대한 그늘은 사라졌고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황궁 집무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황제의 인장 반지가 놓여 있었지요. 그 작은 금반지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무거워 보였을까요? 마르쿠스는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를 끼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사색을 즐기던 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제국의 법률이었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으며 수천만 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살아있는 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자주색 토가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독한 철학자의 그것이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듯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마르쿠스, 조심해라. 너는 이제 카이사르가 되었다. 하지만 너의 영혼이 그 화려한 자주색 염료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평생을 두고 싸워야 했던 가장 큰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독한 물감에 자신의 본성이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말이지요. 그는 황제의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 만세를 외쳤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찬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마르쿠스에게 닥친 현실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강물이 범람하여 로마 시내가 물바다가 되었고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국경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철학자 황제에게 운명은 가장 잔혹한 시험지를 던져준 셈이지요. 우리도 가끔 삶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배역을 맡길 때가 있지 않나요? 평범한 막내였던 내가 갑자기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할 때, 혹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거대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르쿠스가 느꼈던 그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르쿠스만의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황제라는 역할이 하나의 연극 배역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듯 나 역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그것을 나의 본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깨달음이 그를 권력의 정점에서도 괴물로 변하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사적인 공간만큼은 철저히 소박하게 유지했습니다. 궁전의 화려한 연회보다는 도서관의 낡은 책들을 더 사랑했고 산의 진미보다는 보리빵과 물 한 잔의 간소함을 즐겼지요. 그는 권력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신의 어깨에 놓인 짐을 분산했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일기장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린 결정들이 과연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정당했는가? 나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황제의 가면을 벗고 거울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그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제 깊어가는 이 밤,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썼던 가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직장에서의 직함, 사회적인 체면,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미소. 그 무거운 가면들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거운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마르쿠스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사회적인 역할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고귀하니까요.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마르쿠스에게 영광이 아닌 헌신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안락한 궁전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의 따뜻한 햇살을 뒤로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북방의 국경지대로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생애 가장 위대한 기록인 명상록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차가운 전쟁터에서 그가 발견한 마지막 평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혜로운 여정을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로마의 궁전을 떠나 북쪽의 거칠고 차가운 국경지대로 향합니다. 지금 이곳은 서기 170년대 오늘날의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접경지인 도나우강 유역입니다. 로마의 따뜻한 햇살 대신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숲과 얼어붙은 강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게르만 부족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군영 안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지만 지휘관의 텐트 안만은 기묘할 정도로 깊은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텐트 한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기름 등잔 하나가 가물거리며 빛을 내고 있고 그 앞에 늙고 지친 황제 마르쿠스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쟁터의 흙먼지와 세월의 풍파로 인해 깊은 주름이 패어 있고 한때 총명했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사색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떨리는 손으로 파피루스 한 장을 천천히 펼칩니다. 그는 지금 후세에 남길 위대한 철학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의 소음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고독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건네는 내밀한 속삭임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명상록이라고 부르는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첫 문장을 적기 전 잠시 펜을 멈추고 텐트 밖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강 너머 적진에서는 횃불이 일렁이고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가장 정적인 사유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영혼의 성체는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고요한 곳이다. 마르쿠스는 명상록의 여러 대목에서 내면의 성체를 언급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은 당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텐트 안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판단 속에 있을 뿐 사물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지워버려라. 그러면 고통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만큼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지요. 황제였지만 그는 병사들과 똑같이 딱딱한 빵과 묽은 포도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는 화려한 만찬을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입안에 머무는 빵의 질감과 물 한 모금의 시원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지요.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당신은 헛된 망상과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마르쿠스는 깊은 밤 홀로 깨어 사색하며 우주의 거대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만 년 전의 별빛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듯이 내가 겪는 이 전쟁과 고통도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하다. 이토록 짧은 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자신을 배신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펜을 들어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배은망덕하고 오만하며 이기적인 인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도 결국 당신과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지요. 이 명상록은 결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진창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전쟁의 비린내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구명줄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글을 쓰며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고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한 마리의 작은 생명체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당신의 삶도 때로는 도나우강의 차가운 밤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불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적군들이 당신을 포위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당신도 마르쿠스처럼 당신만의 텐트를 치고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 촛불은 바로 성찰이라는 이름의 불빛입니다. 그 빛 아래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흔들어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도나우강은 어디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하고 있나요? 잠들기 전 마르쿠스처럼 마음속의 일기장을 한 장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괜찮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좋다.
마르쿠스는 이제 잉크가 말라가는 파피루스를 가만히 덮고 등잔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호흡처럼 들려옵니다. 마르쿠스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내일 다시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평화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북방이 거친 함성이나 대지를 흔드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 안을 채우는 지독한 정적일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그 정적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1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대부분을 자신보다 먼저 차가운 대지 아래 묻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며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던 황제가 깊은 밤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이제는 주인을 잃은 작은 나무 인형이나 아이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져보는 그 뒷모습을 말이지요. 손가락 끝에 닿는 천의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운데 그 옷을 입었던 아이의 따스한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전도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병사도 이 작은 상실의 슬픔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썼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가 되어 대지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철학의 거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일을 단순히 열매 하나 떨어지는 일로만 여겼겠습니까? 그의 문장들이 그토록 간결하고 단단한 이유는 사실 그 이면에 차마 쏟아내지 못한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논리를 들이댔던 것이지요. 마르쿠스가 겪은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아내 파우스티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기 175년 겨울의 끝자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로마의 역사서에는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마르쿠스에게 그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독한 황제의 길을 함께 걸어준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전쟁터의 차가운 막사에서도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늘 당신의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마르쿠스는 그녀를 신으로 모셔달라고 요청하며 아내를 잃은 남편의 절절한 고독을 문장 곳곳에 남겼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이토록 사랑스럽고 소박한 아내를 주신 신들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렬하게 그의 진심을 전합니다. 황제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그 역시 누군가의 온기가 간절했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보며 인간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대한 강물 위에 잠시 떠있는 거품과 같아서 잠시 만났다가 각자의 흐름을 따라 흩어질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마르쿠스의 핵심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독한 슬픔은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전체가 아닌 아주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서 잎이 지는 것이 숲 전체로 볼 때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듯 인간의 죽음 또한 우주라는 커다란 생명체가 순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그가 속했던 거대한 근원으로 돌아간 것뿐이지요. 마르쿠스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 또한 머지않아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유의 끝에서 마르쿠스가 도달한 곳은
허무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지독한 정성이었지요. 그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것도 슬픔에 잠겨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었지요. 그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별 앞에서도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혹시 아직 보내주지 못한 누군가의 빈자리가 있나요? 그 그리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마르쿠스의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우주의 일부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를 꽉 쥐려 하지 말고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게 두듯 그의 존재를 우주의 질서 속에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마르쿠스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며 자신 또한 그 뒤를 따를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이제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따뜻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황제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의 호흡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누군가의 무심한 비난이었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실패의 소식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늘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촛불처럼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서기 170년대의 어느 눈 내리는 밤, 도나우강 유역의 차가운 석조 건물 안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그 어떤 대포나 함성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속의 요새, 즉 내면의 성체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지만 돌벽을 타고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차가워진 손가락을 화로 위에 잠시 녹이다가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 군단의 요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쌓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이성이 머무는 고요한 중심부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은 세상에 어떤 소음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벽이 두껍고 그 안에는 오직 당신만의 진실한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의 후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위해 바다로, 산으로 떠나고 싶어 하지만 마르쿠스는 진정한 휴식이란 당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한 곳으로 숨어드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성체를 짓기 위해 매일 밤 세심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 그 사건을 조용히 해보합니다. 저 사람이 내뱉은 것은 단지 공기의 파동일 뿐이다. 내가 그 말에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힐 수 없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화려한 요리들을 보면서도 이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생선 요리는 사실 죽은 물고기의 사체일 뿐이고 보랏빛 자주색 옷은
조개 피로 물들인 양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요. 사물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세상이 부여한 가짜 가치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밤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군영을 거닐던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육체는 전쟁터에 묶여 있고 질병으로 야위어 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만큼은 로마의 그 어떤 정원보다 평화롭고 넓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바위처럼 만들어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부서져도 그 바위는 묵묵히 서 있으며 주변에 거친 물결을 잠재웁니다. 마르쿠스에게 내면의 성체는 바로 그런 바위였습니다. 억지로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의 요새였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폭풍우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나 날선 말 한마디에 우리의 성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잠그십시오. 외부의 일이 당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휘두르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괴롭다는 당신의 판단뿐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만의 성체를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말과 상황들을 성체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결코 당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정적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는 비난도, 경쟁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만이 머무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방이 있을 뿐입니다. 마르쿠스는 이 성체 덕분에 혼란 속에서도 인자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모두 이 고요한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천국을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노왕제는 육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우주의 질서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한 거대한 거목이 대지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려 합니다. 때는 서기 180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장소는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빈, 당시에는 빈도보나라고 불리던 북방의 군사 요새였지요. 텐트 밖으로는 진눈깨비가 섞인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고 제국을 휩쓸던 지독한 전염병의 기운이 군영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막사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마르쿠스의 몸은 이미 가을날의 낙엽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위장병과 가슴의 통증, 그리고 노원의 무게는 이제 그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지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맑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곁에서 흐느끼는 친구들과 신하들을 향해 아주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나보다는 먼저 떠난 이들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나는 그저 자연이 정해준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전 세계의 지배자였던 이 노인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괴물이 아니라 연극이 끝난 뒤 무대 의상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는 배우의 뒷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상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국가의 시민으로 5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상관없다. 당신을 이 무대에 세운 연출가가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라고 명령한다면 당신은 그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앞둔 며칠 동안 음식을 거부하고 오직 물만 조금씩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정돈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숨결은 공기로 흩어지며 정신은 우주의 지성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평생 연습해온 내려놓는 지혜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르쿠스의 마지막 암호가 하나 있습니다. 깊은 밤 파수병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내일의 암호를 물었을 때 마르쿠스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에게로 가라. 나는 이제 지는 해와 같으니 너희는 이제 막 피어오르는 생명의 빛을 향해 걸어가라는 뜻이었지요. 이 짧은 암호는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갈 것이며 새로운 생명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단절이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을 두려워하고 상실을 슬퍼하며 필사적으로 젊음을 붙잡으려 애를 쓰지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선물합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간이 늙고 사라지는 것 또한 우주의 거대한 교향곡 중 한 마디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영원히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토록 짧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자애로운 눈빛을 건넨 뒤 자신을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우주만이 남은 그 고독한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은 눈 뒤로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 언덕의 올리브 나무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도나우강의 그 추웠던 밤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는 그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시킨 스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로마의 모든 시민은 진심으로 통곡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던 자비로운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마르쿠스가 맞이했던 그 고요한 일모를 한번 모셔와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평온하게 자신을 다스렸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선의를 베풀었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질 때까지 마르쿠스의 마지막 뒷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도 우주의 어디에선가 우리를 이루는 작은 알갱이가 되어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예술작품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당신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의 평온이
당신을 포근히 안아주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